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환갑을 바라보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을 부양하느라 평생 일만 하며 살아왔고, 하루하루 버티느라 바빴지만,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지나온 세월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연을 지닌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그때그때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마음속에 쌓여온 지난 일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거창한 교훈을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저 제가 어떤 길을 돌아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저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지금 고향에 가보면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넓은 도로가 쫙 깔려 있고 논두렁이 있던 자리엔 상가와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천지가 개벽했다는 말이 절로 나오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곳은 말 그대로 논과 밭, 그리고 비포장길 뿐인 시골이었습니다. 어릴 적엔 그 풍경이 그저 당연했죠. 해질 때까지 논두렁을 따라 뛰어다닐 때는 몰랐습니다. 우리 집 형편이 어떤지요. 하지만 나이가 1살, 2살 들고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이 되자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도시락통을 열어 반찬을 자랑하듯 꺼냈지만 저는 겨우 김치 한 가지에 밥만 담긴 도시락을 가져가곤 했습니다. 그거라도 있으면 다행이었죠. 가끔은 도시락을 아예 싸가지 못해 수도가에서 물 마시며 배를 채우는 날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정말 성실히 일하셨지만 형편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 밑으로 동생이 둘이나 있었으니 돈 들어갈 날이 다가오면 엄마는 며칠 전부터 한숨부터 쉬곤 하셨습니다. 정수야, 너 학교에 낼 돈 언제까지 주면 된다고 했지? 아, 그거 내일까지예요. 그래, 이거 어떡하지? 내일 못 줄 것 같은데. 엄마, 괜찮아요. 조금 늦게 내면 되죠. 뭐 돈 안 냈다고 학교에서 쫓아내기라도 하겠어요? 그래도 항상 늦어지니까 너한테 미안해서 그렇지. 엄마가 자식들에게 미안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어차피 공부로 성공 못할 것 같았던 저는 얼른 취업이나 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집 형편에 대학을 가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으니 얼른 일을 해서 장남으로서 집에 보탬이 되는 게 제일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대학 입학 준비를 할 때 저는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죠. 다행히 다른 지역에 있는 가전부품을 만드는 공장에 취업했고 월급을 받으면 제가 쓸 돈은 최소한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오늘 돈 보냈어요. 받으셨죠? 그래, 정수야, 돈 잘 받았다. 뭐 이렇게 많이 보냈어? 너 쓸 돈은 있는 거야? 네, 저는 걱정 마세요. 근데 엄마,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별일은 아니고, 너희 아버지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그렇지 뭐. 건강하던 양반이 왜 저러나 모르겠네. 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병원 한번 가보세요. 아셨죠? 그렇게 2주 정도가 흘렀습니다. 어김없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방송이 나왔어요. 방송에서는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가보니 엄마에게 급하게 전화가 와 있었어요. 엄마,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정수야,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얼른 내려와라. 엄마 지금 병원이야.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너무 늦어서, 늦게 발견해서. 아버지가요?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병원이 어딘데요? 저는 회사에 상황을 설명한 뒤 바로 엄마가 알려준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어요. 원인은 뇌졸중이었고 너무 늦게 발견한 탓에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거였어요. 지난번 통화했을 때 아버지가 두통 때문에 힘들어 하신다고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엄마, 그때 병원 안 가보신 거예요? 제가, 제가 가보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가자고 설득해도
두통으로 병원 가는 사람이 어딨냐면서 약 사다 먹으면 낫는다고 네 아버지가 꼼짝도 안 했어. 미련한 사람. 그때 병원만 갔었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정수야, 어떡하니? 우리 이제 어떡하니? 아버지는 엄마와 저희 세 남매만 남겨두고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갑작스러웠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제가 가장이 되어야만 했어요. 엄마는 몸이 약하셨고 두 동생은 아직 어렸으니까요. 저는 그때부터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평일에는 공장에서 일하며 돈을 더 준다고 하면 야간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대신해서 일을 해주는 날도 있었고 가끔은 건설 현장에 가서 막노동을 했고 번 돈은 전부 집으로 보냈습니다. 생활비에 동생들 학비까지 보내고 나면 빠듯했지만 부족한 건 제가 줄였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쉴 틈 없이 뛰다 보니 두 동생을 무사히 고등학교까지 졸업시킬 수 있었고 그 사실 하나가 제게는 무엇보다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숨 좀 돌리려던 때 엄마가 노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집안의 기둥은 순식간에 저 혼자가 되었고 두 동생을 챙겨야 할 보호자도 결국 저뿐이었습니다. 동생들은 제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많이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억세게 두 동생을 어른으로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으로 둘 다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미루고 미루며 뒷바라지했습니다. 특히 막내 여동생은 성격이 여려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른 나이에 좋은 사람 만났고 제가 직접 결혼까지 무사히 보내던 날 세상에 그보다 홀가분한 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세월은 빠르게 지나갔고 저는 어느새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일만 하고 있는 제게 공장 반장님이 안타까운 듯 말했습니다. 어이 정수, 자네는 만나는 사람도 없어? 맨날 그렇게 일만 하니까 사람 만날 시간도 없지. 반장님, 좋은 사람 소개나 시켜주고 그런 말을 하세요. 그래? 어디 보자. 내가 아는 여자가 누가 있더라. 아 참, 이번에 새로운 격리 말이야. 그 여자는 어때? 나이도 비슷한 것 같고 정수 자네만 괜찮다고 하면 내가 중간에서 다리 놔줘볼게. 동료들은 새로운 격리와 저를 엮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숫기가 없었던 저는 선뜻 다가가는 게 어려웠죠. 그리고 저는 현장에서 일하고 그분은 사무실에 있다 보니 마주칠 기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공장에서 야유회를 가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회사를 다니다 보면 1년에 한 번씩 직원들의 친목 도모를 위해 소풍처럼 야유회를 가곤 했거든요. 저희 직원들도 그날을 기다리곤 했었죠. 몇 팀이 모여서 공장 근처에 있는 큰 저수지가 있는 공원으로 야유회를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는 동료들이 저와 엮어주려고 했던 그 격리 아가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장님이 제게 그분을 소개시켜줬어요. 어이, 정수, 인사해. 이쪽이 내가 전에 말했던 김성희 격리. 둘이 나이도 비슷하고 애인도 없으니까 친하게 지내보라고. 어이, 반장님, 부담스럽게 왜 그러세요? 격리님도 불편해 하시잖아요. 애인 없는 사람들끼리 잘 지내면 좋지, 뭘 그래? 아무튼, 나는 이만 빠져줄 테니까 둘이 산책이라도 한 바퀴 하고 와. 반장님이 가고 나자 저희는 둘이 남게 됐습니다. 성희 씨도 쑥스러운지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괜히 미안했습니다. 김성희 씨라고 했죠? 저는 박정수입니다. 저희 반장님이 좀 짓궂으세요. 저랑 억지로 안 있어도 되니까요. 불편하시면 돌아가셔도 돼요. 네? 아니에요. 저도 딱히 여기 친한 사람이 별로 없어서요. 이렇게 된 거 반장님 말대로 산책이나 하실래요? 성희 씨와 저는 저수지 근처를 한 바퀴 돌면서 서로에 대해 좀 더 알아갔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2살 어렸고 공장 격리팀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고요. 처음에는 부끄럽고 어색했지만 성희 씨와의 대화는 점점 즐거워졌습니다. 그러다 산책길 중간쯤 저수지를 따라 난 좁은 흙길을 걷던 순간이었습니다. 전날 비가 와서 바닥이 살짝 젖어 있었는데 성희 씨가 작은 돌을 피하려다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저수지 쪽으로 기울더니 물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저는 놀랄 겨를도 없이 곧장 그녀의 손을 잡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성희 씨, 놀라셨죠? 괜찮으세요? 신발이랑 바지가 다 젖었어요. 네? 세상에, 이를 어째. 근데 정수 씨도 다 젖었어요. 우리 둘 다 꼴이 말이 아니네요.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되겠어요. 이러다 감기 걸리겠어요. 일단 제 외투 입고 계세요. 제가 반장님한테 먼저 간다고 말하고 오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성희 씨를 데리고 먼저 야유회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성희 씨를 집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해주고 저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날부터 그녀가 신경 쓰이고 궁금해졌습니다. 주말 내내 감기에 걸리진 않았는지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출근을 하자마자 그녀의 사무실 근처를 서성거렸죠. 들어가 볼까 말까 하고 주저하고 있는데 뒤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희 씨였어요. 정수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성희 씨 오셨어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몸은, 감기는 안 걸리셨고요? 아, 네, 덕분에 괜찮았어요. 정수 씨는요? 저는 뭐 워낙 건강해서요. 건강 빼면 시체입니다. 그녀는 제 말에 고개를 숙인 채 살며시 웃었고 그 모습이 참 예뻐 보였습니다. 그러다 성희 씨는 뭐가 생각났다는 듯 제게 종이 가방을 하나 내밀었어요. 이거 받으세요. 그날 빌려주신 정수 씨 외투예요. 집에 가서 세탁도 깨끗하게 해왔어요. 아, 그냥 말리기만 해서 주셔도 되는데. 네? 정수 씨, 가만 보면 되게 웃긴 사람 같아요. 정수 씨, 그날 저 구해주신 게 고마워서 그러는데 금요일 저녁에 같이 식사하실래요? 성희 씨의 뜻밖의 제안에 저는 당연히 좋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설렘 속에서 금요일만 기다렸죠. 동료들도 계속 웃고 있는 저를 보면서 좋은 일이 있는 거냐고 궁금해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한 금요일이 되었죠. 저희는 시내에 있는 경양식집에 가서 돈가스를 먹었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성희 씨는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고 저는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둘 사이가 깊어지면서 결혼도 하고 싶었죠. 하지만 제 사정이 어렵다 보니 선뜻 같이 살자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희 씨가 먼저 묻더라고요. 정수 씨, 정수 씨는 왜 결혼 이야기를 안 꺼내요? 그래도 우리 만난 지 1년도 넘었는데. 성희 씨, 그게 아니라 당신도 내 사정 알잖아. 나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두 동생 뒷바라지 하다 보니까 모아둔 돈도 별로 없어서. 정수 씨, 나도 가진 거 별로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둘이서 같이 시작해보는 게 훨씬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성희 씨,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그런 말도 먼저 하게 해서. 내가 이 나이 되도록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성희 씨가 나랑 결혼만 해준다면 앞으로는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 결혼을 약속하고 성희 씨의 집안 허락을 맡은 뒤 저희는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사진도 한 장 찍어서 액자에 넣어두니 그제야 제게도 아내가 생긴 게 실감나더군요.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 사진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결혼 전에 아내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버는 것보다 둘이 버니까 돈도 금방 모였어요. 그리고 공장에서 일한 지 7년째 되던 해, 저는 승진도 했고 기술도 익혀나갔습니다. 아내는 첫째를 임신하면서 격리 일을 그만두었지만 그때쯤 저도 여유가 생겨서 돈을 버는 데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생활은 안정이 되었고 아들과 딸을 하나씩 낳았어요. 그 무렵 저는 그동안 공장에서 배운 기술로 제 사업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보, 애들도 커가고 내가 공장에서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나도 공장 하나 차려보고 싶어. 당신 생각은 어때? 공장이요? 당신이 한다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 급작스러운 거 아니에요? 당신 알아본 건 있죠? 당연하지. 몇 달 전부터 알아보고 다니긴 했었어. 퇴직금이랑 대출 좀 받아서
작은 공장 하나 구해서 시작해보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알아본 게 몇 개 있거든. 공장을 운영해보겠다고 마음먹고 제가 가장 먼저 한 건 인수할 만한 곳을 직접 발로 찾아다니는 일이었습니다. 그땐 인터넷 정보가 지금처럼 풍부하지도 않았고 중소 공장 매물은 대부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돌아다니던 시절이었죠. 저는 주말마다 경기도 외곽의 공단지대를 돌아다녔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도 들르고 평소 알고 지내던 납품업체 사장님들에게도 혹시 나올 만한 공장이 없냐고 수소문을 했죠. 그러다 드디어 한 달 만에 친하게 지냈던 반장님에게서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정수야, 네가 전에 나한테 부탁한 거 말이야. 괜찮은 공장 매물 없냐고 한 거, 너 아직도 공장 찾아다니냐? 네, 괜찮은 데 있어요? 공단 외곽에 문 닫는다는 공장이 하나 나왔는데, 그렇게 크지도 않고 기계도 좀 낡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번 봐봐. 그 공장 사장이 나 아는 사람인데, 사정상 급하게 내놨다고 하더라고. 저는 바로 공장을 보러 갔습니다. 오래된 공단 한쪽에 있는 20평 남짓한 작은 공장이었죠. 기계는 세월이 묻어 낡긴 했어도 관리를 잘했는지 튼튼했고 가동하는데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쩐지 그곳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퇴직금과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보태 그 창고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전기 배선부터 기계 하나하나까지 다 제 손으로 확인하며 갈아 끼웠습니다. 같이 일할 사람도 3명을 어렵사리 모았습니다. 전부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었지만 기술과 일머리가 좋은 분들이었어요. 공장은 겨울이면 창문 틈새로 찬바람이 뼛속까지 들어왔고 여름이면 공장 안이 찜통이었지만 저는 직원들을 다독여가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에 대한 자존심 하나로 버텼죠. 작은 부품 하나라도 불량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했고 납기 일은 한 번도 어긋나지 않도록 부지런히 기계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은 제가 직접 배달도 했어요. 오래전에 따둔 일종 면허가 이때 큰 도움이 됐습니다. 트럭에 물건을 싣고 거래처로 가면 사장님들은 종종 말하곤 했습니다. 아니, 박 사장님이 직접 오셨어요? 네, 저희가 작은 회사라서요. 이렇게 배달하면 돈도 아끼고 거래처 한 번씩 들러보기도 하고 좋습니다. 이런 성실함을 좋게 봐주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거래처가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5년 정도 지나자 일 잘하고 믿을 만한 곳이라는 소문이 났고 직원도 어느덧 20명이 넘어갔습니다. 공장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자 제 욕심도 함께 커졌습니다. 주문은 꾸준했고 생산 여력은 항상 빠듯했습니다. 직원들 역시 이제는 한 라인이 더 필요하다면서 이대로는 물량을 못 댈 거라며 어려움을 토로했죠. 저도 공장이 하나 더 있으면 생산량이 2배로 늘고 수익도 더 안정적일 거라는 계산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몇 달을 고민한 끝에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공장을 하나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 공장과 그리 멀지 않은 경기도 외곽에 새로 만들어진 작은 산업단지 부지를 계약했고 기계도 주문했습니다. 그동안 써왔던 것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신형 설비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공장 공사가 한창일 무렵 직원이 헐레벌떡 달려와 저를 찾았습니다. 사장님, 방금 거래처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이것 좀 보세요. 원가 절감한다고 하청 업체들한테 단가를 재조정하라는 문서예요. 뭐? 자세히 좀 얘기해봐. 갑자기 이러는 법이 어딨어? 그 회사 사장이 바뀌더니 방침도 크게 바꾼 건가 봅니다. 기존 단가에서 15%는 내려야 한대요. 15%? 아니, 그러면 우리한테는 남는 게 없는데? 다른 하청업체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대? 네, 제가 연락받자마자 알아봤는데 다른 하청업체들은 원가 절감에 다 동의했나 보더라고요. 사장님, 저희는 어떡하죠? 이번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이후 물량 배정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단가를 낮게 재조정하면 손해가 생기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새 공장을 짓는데 돈을 거의 다 쏟아부은 상태였으니 거래처를 잃으면 더 큰 손해를 입을 판이었으니까요.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알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단가를 낮추라는데 합의를 막 마무리하던 어느 날 오후, 품질관리팀 팀장이 다급하게 저를 찾아와서는 공장 한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엔 수십 개의 박스가 쌓여 있었어요. 사장님, 이것 좀 보셔야겠습니다. 이게 다 뭔가? 그게 불량품이라고 합니다. 쌓아둔 박스 안에는 부품 불량품들이 빼곡했습니다. 어떤 건 규격에서 벗어나 있었고, 어떤 건 마감이 이상했고, 일부는 아예 조립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희 공장 거래처 중에 가장 큰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물건들이었어요. 저는 불량품을 확인하자마자 그 거래처의 담당자인 김 부장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김 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불량품은 제가 책임지고 처리하고 물건들은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 사장님, 이번 불량품 너무 심각합니다. 본사에서도 큰 문제로 보고 있고요. 김 부장님, 제가 며칠 날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금방 만들어서 다시 납품할 테니까 이번 건은 박 사장님, 어느 세월에 그 많은 물품을 다시 만듭니까?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원래 다른 곳으로 거래처 바꾸자는 거 제가 몇 번이나 말렸습니다. 그런데 이러시면 안 되죠. 저도 그 불량품 때문에 얼마나 난감한 상황인지 아십니까? 네? 정말 죄송합니다, 김 부장님. 부장님, 이렇게 저희 계약 파괴되면 저희 공장 식구들 다 길거리로 나앉습니다. 제발 저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제가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사장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일 때문에 본사에서 내일 공장으로 내려온다고 했으니까 박 사장님이 직접 오셔서 설명드려 보세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아침 8시까지는 오셔야 합니다. 김 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절대 안 늦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저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불안과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이대로 뭐 하나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 직원들 월급이며 대출금을 갚지 못해 공장은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밤을 꼬박 새웠고 날이 밝기도 전에 새벽부터 일어나 나갈 준비를 했어요. 제가 움직이는 소리에 아내도 잠에서 깼습니다. 여보, 날도 안 밝았는데 벌써 나가려고요? 응, 급히 거래처 직원을 만나봐야 할 것 같아서. 나 때문에 깼나 보네. 더 자. 여보, 아직 어두운데 운전 조심하고 일 잘 해결하고 와요. 내가 도와줄 거 있으면 말하고요. 그래, 알았어. 걱정 마. 잘 해결하고 올게. 저는 필요한 것들을 챙겨 트럭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며 이 일을 해결 못하면 정말 끝이라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계약 파기만은 막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기 위해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도로를 달렸습니다. 한겨울 끝자락의 새벽은 유난히 길었고 외곽 도로에는 가로등조차 듬성듬성해서 운전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만 잘 넘겨서 어떻게든 기회를 잡을 거라 중얼거리며 운전하던 그때였습니다. 검은 도로 한편에서 누군가 손을 크게 흔들며 지나가는 차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들은 그 옆을 쌩하고 지나가기 바빴죠. 저도 생사의 기로에 설 정도로 중요한 일이 있으니 못 본 척 지나칠까 했지만 멀리서도 느껴지는 간절함에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천천히 속도를 줄이고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제 쪽으로 뛰어왔어요. 선생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기, 무슨 일이에요? 사고가 난 겁니까? 도와드릴 테니까 천천히 침착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게 차를 타고 가다가 제가 실수를 해서, 그래서 아내가 정신을 잃었어요. 어디서 사고가 난 겁니까? 같이 가보시죠. 사고 때문에 많이 놀란 탓인지 남자는 제대로 말을 잇지도 못할 정도로 다급했고 저는 차에서 내려 사고 현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남자의 다리는 떨렸고 이마엔 피와 흙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본인도 꽤 다친 듯 했지만 그 사실을 인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를 따라가 보니 남자가 탔던 자동차는
도로 옆 배수로로 반쯤 처박힌 상태였습니다. 앞쪽 범퍼는 심하게 찌그러졌고 조수석 문은 충격 때문에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차 안에 있는 아내에게 외쳤습니다. 여보, 좀만 버텨. 저기 선생님, 제 아내가 임신 중이라서요. 네? 임신이요? 아니, 그걸 왜 지금 말합니까? 119에 신고는 했어요? 사고 날 때 핸드폰이 날아갔나 봐요.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질 않아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바로 신고하겠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챙겨온 손전등을 들어 사고 차량 내부를 비추며 혹시나 추가 위험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운전자에게 계속 말을 걸며 정신을 붙잡아 줬습니다. 이럴수록 집안 가장이 정신을 똑바로 챙기고 있어야 합니다. 곧 구급대 올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제가, 제가 운전만 조심했어도 아내가 지금 아기까지 있는데 지금은 그 생각 마세요. 일단 안전하게 병원으로 가는 게 먼저입니다. 아내분도 조금만 더 버티세요. 마침내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저는 깊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하자 저는 최대한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임신부는 들것에 실려 조심스럽게 구급차로 옮겨졌고 그 남자도 함께 탔습니다. 그 짧은 순간 남자는 구급대원이 문을 닫으려는 걸 붙잡고 제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아내랑 아기는... 아닙니다. 이러고 있을 시간 없어요. 얼른 병원으로 가세요.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구급차는 출발했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고 제 트럭으로 돌아와 시계를 보니 시간이 꽤 많이 흘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출발했지만 도착해보니 이미 약속했던 것보다 1시간이나 늦어버렸죠. 저는 김 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김 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새벽에 운전해서 오다가 사고 난 사람을 도와주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 사장님, 제가 어제 전화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약속 시간에 늦지 말라고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오늘 사장님도 같이 오셨었어요. 근데 사장님이 약속 시간 하나 지키지 못한 사람이라 더는 거래할 수 없다고 계약 파기하랍니다. 불량품 때문에 납기 기한 못 맞춘 것도 전부 다 보상하라고 하시네요. 아, 네? 부장님, 제발 다른 방법 없겠습니까? 제가 뭐든 다 하겠습니다. 제발 계약 파기만은 한 번만 고려해 주시면 안 될까요? 박 사장님, 죄송합니다. 이미 늦었어요. 저는 바빠서 이만. 저는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리 해도 이미 틀어진 일을 돌릴 수 없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때부터 공장은 완전히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전기세, 원자재 대금, 직원들 월급, 은행 이자 상환, 어느 하나 미룰 수 있는 게 없었죠. 하루하루 허덕였고 어떻게든 해보려 했지만 직원들의 월급까지 밀리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자 몇몇은 회사를 떠났어요. 남은 직원들도 사실상 무급으로 버티고 있는 상태라 다름없었죠. 공장에 들어가면 예전엔 하루 종일 돌아가던 기계들이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 쇳소리 없는 정적이 얼마나 참혹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결국 저는 공장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공장을 팔아 몇 달치의 이자와 남은 직원들에게 급여를 해결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매일매일 집 전화, 핸드폰 할 것 없이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그게 듣기 싫어서 한동안은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집도 차도 다 팔아야 했습니다. 하나하나 팔 때마다 몸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정리했지만 여전히 빚은 남아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자산은 하나도 남지 않았고 신용등급은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결국 저는 모든 걸 잃은 실패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생계부터 고민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하루도 쉴 수는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먹여 살려야 할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서 일자리를 부탁했습니다. 상철아,
너도 내 사정 알지? 나 어디 일할 데 없겠냐? 정수, 네 사정 알지? 근데 요즘 이쪽 사정도 좋지가 않아. 알아보긴 하겠다만 나도 장담은 못 하겠다. 근데 듣자 하니까 네가 그 거래처 약속 시간에 늦어서 일이 틀어진 거라며? 거기 사장이 시간 엄수에 얼마나 민감한지 몰랐어? 알지. 아는데 아는 놈이 왜 그런 거야? 정수 너 시간 약속은 잘 지켰잖아. 그날 내려가다가 도로에서 사고 난 사람 도와주는 바람에 좀 늦게 출발하게 됐어.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해줬고 친구는 무척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정수 너도 참 그 사람들 도와준 거 후회 안 하냐? 그 일만 아니었어도 공장 폐업하는 건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잖아. 그래, 네 말대로 그 사고를 모른 척하고 지나쳤다면 지금쯤 회사도 살리고 빚도 없었을지 모르지. 근데 상철아, 이상하게 그 사람들 도와준 거 후회는 안 한다. 그래, 정수, 너는 그런 놈이지.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됐대? 연락 없어? 그러게, 그 부부도 뱃속 아이도 무사했으면 좋겠는데. 친구와 술 한 잔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다시 한번 제가 구해준 그 사람들이 별탈 없기만을 바랬습니다. 일자리를 부탁했지만 기대했던 소식은 들을 수 없었고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건설 현장의 일용직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막노동을 하는 거라서 처음 몇 주는 온몸이 아팠지만 그것도 적응이 됐죠. 2달 정도 지났을 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사한 집은 시내버스 종점이 있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집에 가려면 버스가 주차되어 있는 회사 건물을 지나쳐야 했습니다. 퇴근길이나 장 보러 나갔다 돌아올 때마다 그곳에 따닥따닥 주차된 버스들이 눈에 들어오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그 앞을 지나가는데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구한다는 구인 공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가던 길을 멈추고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자격 조건은 까다롭지 않았어요. 일종 대형 면허를 소지하고 10년 이상의 운전 경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저 역시 운전 경력은 이미 차고 넘쳤고 일종 면허도 있던 터라 조건에는 부합했죠. 그래서 저는 바로 면접을 받고 안전교육과 회사 자체 시험을 통과해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되었습니다. 버스 운전이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 다녀야 했고 기온이나 도로 상황, 승객 수에 따라 그 일정이 조금만 달라져도 곧바로 다음 회차까지 영향을 주더라고요. 힘들긴 했어도 저는 그 일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몇 년간 사고 없이 꾸준히 일하다 보니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었고 그 사이 아이들은 어느새 고등학교를 졸업할 나이가 되어 대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비가 걱정이 돼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우리 첫째는 내년에 대학교 가고 둘째는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돈이 지금보다 더 필요하겠지? 회사에서 학자금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모자른 부분이 있긴 할 텐데 얼마나 더 있어야 하나? 그러게요. 대출을 아직 다 못 갚아서 빠듯한데. 여보, 나도 집에서 일할 거 없는지 알아볼 테니까 걱정 마요. 내가 진작 일을 했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야? 당신 요즘 몸도 안 좋다며.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일할 생각하지 말고 애들이나 잘 챙겨줘. 아내에게 그렇게 말은 했지만 생각해보니 제 월급만으로는 빠듯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시내버스 운전을 막 시작했을 때 사수였던 선배를 만나게 됐습니다. 선배는 회사를 관두고는 고속버스를 몰고 있었어요. 선배는 장시간 운전이 피곤하고 힘들기는 해도 돈은 더 된다고 했죠. 그 말을 듣자 솔깃했습니다. 그래서 선배에게 자세히 물어봤어요. 저기 형님, 고속버스 운전하는 거 많이 어려울까요? 왜? 정수 너도 관심 있어? 저희 큰놈이 내년엔 대학 가야 하고 둘째는 고등학생이 되는데 그래서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요. 그렇지. 자식들 공부시키려면 돈 많이 들지. 정수 네가 시내버스 운전 얼마나 했지? 5년 했나? 너 정도 경력이면 면접만 붙으면 바로 투입될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장거리 운행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밤 운행도 많고 집에 들어가 쉬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돈이 필요했기에 며칠 뒤 선배의 소개로 고속버스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시험도 보고 기초안전 교육을 다시 받고 시험 운행 기간을 무사히 통과한 뒤 저는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되었습니다. 고속버스는 시내버스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 운전 시간이 길어서 허리가 무척 아팠죠. 한 번 운행을 나가면 아무리 짧아도 왕복 4, 5시간은 기본이었고 피곤한 날엔 졸음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갔고 등록금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고속버스를 운전한 지 2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쉬는 날이라 오랜만에 집에서 아내와 함께 점심을 먹으려는데 갑자기 속이 좋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입을 막으며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먹었던 걸 다 토해냈어요. 아내는 저를 따라 들어오더니 등을 두드리며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속이 안 좋아요? 아, 왜 이러지? 며칠 전에 먹은 게 체했나? 여보, 당신 얼마 전에도 계속 소화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혹시 그때부터 계속 이랬던 거 아니에요? 우리 병원 가봐요. 에이, 이런 걸로 병원은 무슨. 소화제 먹으면 괜찮아. 아니에요. 당신 요즘 살도 갑자기 많이 빠진 게 아무래도 이상해요. 얼른 옷 입어요. 나랑 같이 병원 가봐요. 아내에게는 괜찮다며 내색하진 않았지만 솔직히 집을 나설 때부터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죠. 동네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더 큰 병원으로 가서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를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더 큰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았고 며칠 뒤 위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위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충격이었지만 사실 제게는 그것보다 더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가족의 생계였습니다. 걱정 말고 수술과 치료를 잘 받으면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의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그럼 수술 받고 나면 언제쯤 다시 일할 수 있을까요?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면 적어도 1년은 지나야 다시 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경과가 좋아야지 말이죠.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치료 기간에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회사에 바로 상황을 알렸지만 병가로 인정해주는 건 3개월 무급뿐이었어요. 1년 동안 수입 없이 생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아내는 자신도 일을 구해보겠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이들 학비와 전세금을 대느라 모아놓은 저축도 없었기에 1년 동안 제 수입 없이 살 생각을 하니 막막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알아보려 고용보험에도 물어봤지만 스스로 사직한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 건강을 걱정하기보다 앞으로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현실적인 압박감과 걱정에 하루하루가 끝없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 됐지만 그래도 건강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관두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출근을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서울과 충북 청주를 왕복하는 노선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간 뒤 다시 청주에서 서울로 돌아가려고 터미널에서 승객들이 모두 탑승할 때까지 버스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한 할머니가 어린 손자와 함께 버스에 올랐습니다. 어르신, 버스 곧 출발하니까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서 계시면 위험합니다. 아이고, 기사 양반. 미안한데 우리 손주 좀 부탁해도 될까? 네? 이 꼬마를요? 어르신이 같이 가시는 거 아니세요? 그게 내가 멀미를 심하게 해서 차를 오래 못 타. 진천에서 여기 충북터미널 오는 것도 어렵게 왔다니까. 원래는 애 아빠가 데리러 왔어야 했는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오게 됐거든. 애가 7살인데 얌전해서 별 탈은 없을 거야. 늙은이 부탁 좀 들어주면 안 될까? 그건 어려운 건 아닌데, 근데 서울에 가면요? 누가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 아들이 나와 있기로 했어. 그러니까 부탁 좀 함세 기사 양반.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고 걱정하실 필요도 없다며 할머니에게 말한 뒤 그 아이를 바로 제 뒷자리에 앉혔어요. 작은 가방을 등에 메고 긴장한 듯 앉아있는 아이를 보니 자연스레 우리 아이들의 어릴 적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버스가 서울을 향해 달리는 동안 저는 가끔 뒤를 돌아보며 그 아이가 잘 있는지 확인했어요. 아이는 생각보다 침착하게 앉아 있었고 다행히 별다른 문제 없이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모두 내린 뒤 저는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대합실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아버지를 발견했는지 아빠! 라 외치며 뛰어갔어요. 그는 아이를 꼭 껴안은 뒤 몸을 일으켜 제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기사님, 감사합니다. 멀려 어려운 일도 아닌데요. 애가 얌전하고 의젓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뒤를 돌아서는데 아이의 아버지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기사님, 잠깐만요. 저희 혹시 어디서 본 적 있나요? 얼굴이 익숙한데? 저기, 그 7년 전에요. 도로에서 사고 난 사람 구해주신 적 있죠? 네? 그걸 어떻게 하시는지. 설마 그때 맞네. 저희 부부 구해준 그 선생님 맞으시죠? 아이의 아버지는 반가운 얼굴로 덥석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몇 년 전 제가 도로에서 도와줬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물밀듯 되살아났죠. 남자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는 정말 경황이 없었습니다. 구급차 타고 나서도 아내랑 아내 뱃속의 아이가 잘못될까봐 그 걱정뿐이었거든요. 그날 선생님이 도와줘서 저희 가족이 다 무사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그럼 그때 그 아이가 혹시? 네, 이 아이 맞아요. 사고 나고 그 다음 해에 무사히 태어나서 올해 7살이 됐습니다. 퇴원하고 나서야 선생님한테 꼭 고맙다고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연락처를 알 수가 없었죠. 어쨌든 정말 잘 됐습니다. 세 분 모두 무사해서요. 그러게요. 저희 아내도 선생님 소식 궁금해했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게 될 줄이야. 선생님은 그날 3명의 목숨을 구하신 겁니다. 저 역시 가끔 그날 이후 그 부부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는데 무사히 아이를 낳았다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저희는 서로의 이름과 연락처를 주고받고 헤어졌습니다. 아이 아버지의 이름은 강진만이었고 며칠 뒤 진만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였어요. 선생님, 접니다. 제가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싶은데 혹시 내일 저녁에 시간 되십니까? 그게 내일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병원이요? 선생님, 혹시 어디 안 좋으신 겁니까? 그게 제가 위암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수술 받을 예정이라서요. 그리고 진만 씨, 대접은 괜찮습니다. 이미 예전 일이고 진만 씨 가족이 잘 살고 있는 거 알았으니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뭘 바라고 한 일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진만 씨는 병원으로 찾아오겠다며 이름을 알아갔고 다음날 정말로 그가 찾아왔습니다. 아휴, 여기까지 진짜 오셨네요. 안 오셔도 된다니까. 아닙니다. 와봐야죠. 근데 위암이라니 많이 안 좋으신 겁니까? 위암이야 수술하면 된다지만 그 이후가 걱정입니다. 항암 치료까지 하면 1년은 쉬어야 한다고 하는데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진만 씨 만난 것도 마지막 출근 날이었어요. 수술보다 제가 일을 안 하면 앞으로 우리 가족 먹고 살 일이 걱정입니다. 답답한 나머지 저도 모르게 진만 씨에게 신세 한탄을 한 것 같아 괜히 미안해졌습니다. 그는 제 말을 차분히 듣더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가족과 함께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전부 선생님 덕분입니다. 사실 오늘 뵙자고 한 것도 그날의 은혜를 어떻게든 갚고 싶어서였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선생님의 수술비와 병원비를 해결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어떻게 제가 그걸 받습니까? 아닙니다. 저 아니었어도 누군가는 분명 도왔을 일이에요. 정말로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몇 번이고 거절했지만
진만 씨는 그날 바로 제 수술비와 그 외의 모든 병원비를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죠. 선생님, 그리고 제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복지 차원에서 출퇴근용 버스를 한 대 운행하려고 하는데 선생님께서 그 버스 운전을 맡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1년 뒤에 다시 건강해지시면 말입니다. 네? 제가요? 네, 출퇴근 버스라 왕복 1시간 정도이니 고속버스 운전보다 덜 힘들고 시간도 규칙적이라서 건강에 큰 무리도 안 갈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제안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결국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락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무사히 수술을 마쳤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까지 모두 끝나자 진만 씨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에서 출퇴근 버스를 운전하게 됐습니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 덕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세월은 정말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한때는 고속도로를 달리며 휴게소에서 허겁지겁 끼니를 때우던 날들이 분명 있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시간이 제 인생의 한 페이지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저는 회사의 출퇴근 버스를 운전하며 규칙적인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서서 졸린 얼굴로 버스에 올라타는 직원들을 맞이하고 해가 기울 무렵이면 피곤한 표정으로 집으로 향하는 그들을 다시 태웁니다. 예전처럼 먼 길을 달릴 일도 없고 밤새 운전할 걱정도 없지만 이 단조로운 일상에서 더 깊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가끔은 도로 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문득 오래전의 그날 밤이 떠오릅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던 어둡디 어두운 도로, 차량 불빛 사이에 비쳐 보이던 도움이 필요하다며 손을 흔들던 그 남자의 얼굴. 돌이켜보면 그날의 선택 하나가 한 가족의 생명을 구했고 제 인생의 흐름까지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일로 새로운 인연이 만들어졌고 저희 가족의 생계 또한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을 통해 아주 분명한 걸 배웠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일, 잠깐 멈춰서는 일처럼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 어떤 사람에게는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면 망설이지 말자고 다짐합니다. 제가 운전하는 이 버스 안에도 각자의 사연과 무게를 안고 살아가는 삶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작은 친절, 작은 선택들이 누군가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길 바라며 오늘도 운전대를 잡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